안녕하세요. 6월 24일 북저널리즘 위크엔드입니다. 저는 위크엔드의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6월 24일은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바로 1947년 오늘 근대적 개념의 UFO가 처음으로 정의됐다고 하는데요. 본래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이르는 말이지만 이제는 그 안에 꼭 외계인이 타 있을 것 같잖아요. 1947년 6월 워싱턴의 산 근처를 비행하던 케네스 아놀드가 시속 1200마일의 외계 우주선 9척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서 지금의 외계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저는 열렬한 외계인 추종자인데 이 우주의 폭이 무려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 안에 우리 말고도 다른 존재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지금의 지루한 삶 그리고 진부한 일상을 깨부수는 하나의 이벤트로서도 분명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크엔드는 저녁에 밤하늘 한번 바라보시라고 외계인 이야기로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책 축제라고 하죠. 서울국제도서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강남 코엑스에서 열렸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된 후 열린 첫 도서전인 만큼 애독가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작 전부터 잡음이 있기도 했는데요. 오정희 소설가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자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오정희 소설가는 2015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오 작가는 홍보대사에서 사퇴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걱정과 달리 개막일부터 붐빈 이번 도서전은 누적 관람객 수 약 13만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을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 좋아하는 작가의 북토크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요? 북저널리즘의 26번째 종이책 서점 여행자의 노트의 김유나 저자는 책방을 여행합니다. 단지 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대화, 연대, 발견과 확장이 있는 서점을 소개하는데요. 이번 도서전에서 관람객들은 과연 어떤 발견을 했을지 정원진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 그 밖에도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소식 가득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백승민, 정원진, 그리고 저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슈를 일주일에 딱 2개만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자, 인사도 아직 못 드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아람 에디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환영해줘서. 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우리 혜림 MC가 준비해줬다고 네. 들어서 제가 부랴부랴 급하게 객원 MC 하려고 이렇게 끼어들어 왔습니다. 오늘 근데 굉장히 네. 요즘 시즌에 네. 굉장히 잘 맞는 네. 트렌드한 맞아요. 이슈를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뭘까요? 계절템입니다. 계절템. 요즘 원진 에디터가 뭐 예쁜 레인부츠 하나 사서 신고 왔더라고요. 봤죠. 또 맨 눈으로 네. 봤죠. 근데 저 그거 보고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비싼 옷 주고 막 사가지고 막 네. 품에 끌어안고 막 와 내가 드디어 이걸 샀다 했던 네. 그 레인 부츠 헌터 부츠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아, 다들 보셨군요. 네. 그 빨간 아니, 뭐, 택이. 예. 깜짝 놀랐어요.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비 오는 페스티벌에 네.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부츠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신고 너무 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축축한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네. 그 그게 기분 정말 좀 네. 찜찜하죠.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날 그래서 바로 사버렸습니다. 역시. 맞아요. 아니 왜 최근에 그런 소문도 돌았어요. 뭐 이번 여름은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온다고 보면 된다. 뭐 이런 저도 이야기가 그거 봤습니다. 예, 거의 괴담처럼 지금 돌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서울에도 이번 주 비가 조금씩 내렸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 주말
주말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맞아요. 지금 위켄드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창밖에 네. 비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또 위크엔드 듣고 계실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패션의 네, 민족이죠. 패션의 민족이죠. 네. 아니 얼마 전에 이제 무신사에서 네. 불프 세일을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머. 아니 제가 밤 12시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 이제 품절시키기 전에 내가 미리 다 사놔야겠다 네.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서버가 30분 동안 터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 또 느꼈죠. 야 사람들 정말 한국 사람들 옷 좋아한다. 이렇게 그렇네요. 또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비까지 오다 보니까 이 레인부츠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날씨 얘기보다는 네. 이 부츠, 헌터 부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 그 헌터 부츠 하면은 저한테는 추억의 아이템인데 요즘에 또 많이 보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이 헌터 부츠가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만한 미래를 좀 전망해 네. 보기 위해서 부랴부랴 소환을 해야 될 네. 만한 그런 아이템인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뭐 굉장히 잘 나가고 네. 굳건한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헌터 부츠 네. 하면 레인 부츠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파산했다는 어머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 헌터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꽤 오랫동안 이 위기를 견디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또 지금 모든 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거시경제 위기부터 시작해서 뭐 공급망 위기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또 기후 위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예, 이게 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네. 캐나다에는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산불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덥고 건조한 날씨에 20만 원이나 되는 부츠를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 예, 그렇게 또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 매출이 15.4%나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와, 진짜 요즘 같은 기후 위기 네. 시대에 레인 부츠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 북미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급감을 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헌터 부츠가 위기를 맞았다라는 얘기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유행 돌아온 헌터 부츠 네. 저 이제 사서 신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진 에디터가 마지막 소비자는 아닐 겁니다. 다행히. 다행이네요. 네. 이 헌터를 미국의 브랜드 매니지먼트 기업인 어센틱이 인수를 했어요. 오호. 리복을 인수한 기업으로도 유명한데 아, 네. 이 어센틱 CEO가 헌터 브랜드가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이 CEO도 저처럼 뭔가 네. 이 헌터 부츠에 담긴 추억 같은 그쵸. 게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상상도 조금 해보게 되네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약간 브리티시 감성을 조금 네. 팔았던 이 헌터 부츠가 글로벌 기업의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저는 요게 조금 사실 그 브리티시 감성이 주는 그 느낌적인 네. 느낌이 있잖아요. 요게 조금 희석될까봐 조금 걱정되기도 한데요. 이 헌터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영국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회사 설립일이 1856년이거든요. 이때면 영국이 뭘 하고 있을 때냐면 한창 중국에 이제 아편 몰래 공급하다가 이제 으르렁거리고 뭐 텐진 네네. 조약 맺고 이때고 아시다시피 아편 전쟁이 영국에 굉장한 부를 가져다 줬잖아요. 뭐 원래는 중국에서 찻잎도 사오고 막 멋들어진 그 동양의 도자기도 사오느라 돈이 그쵸. 없었는데 네. 그 돈을 막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으로 이제 그쵸. 팔고 해가지고 좀 영국이 이제 부를 쌓던 딱 그 네.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때가 우리나라가 철종 7년이었습니다. 어머나. 예. 안동김 씨가 이제 한국 정치를 주무르던 바로 그 아하. 시기였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좀 오래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안동김 씨가 호령하고 있을 네. 때 영국에서는 헌터라는 기업이 장화를 만들기 그쵸. 시작했다. 와,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츠 같은 게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어요. 있긴 있었죠. 영희정 예. 선생님들이 신고 다니긴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헌터 부츠는 고무로 만든 부츠잖아요. 이 처음 헌터 부츠를 만들었을 때에는 요게 조금 생경하게 느껴졌을 것 예. 같거든요. 어떤 이- 상황이었죠? 이게 그 설립 당시의 상황을 봐도 좀 미묘한데 이 설립자인 헨리 노리스와 그 파트너인 토마스 파멜리가 모두 미국
지닙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어디로 가냐면 스코틀랜드로 가요. 오. 이유는 특허를 얻으려고 간 건데요. 아, 특허를 받으려고. 네. 이 특허라는 게 사실 영국 산업혁명에 굉장히 큰 동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특허 자체가 시작된 건 르네상스 시기의 베니스라고 보는 설이 유력한데 영국이 1600년대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돈 받고 특허권을 팔던 걸 국가가 야 이제 정말 특허 낼 만한 거에만 내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 특허 제도에 신뢰가 쌓이고 그러니까 이거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각종 이 꿈 많은 사업자들이 영국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산업혁명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헌터 부츠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고무로 부츠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네. 신박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였고 그쵸.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돈으로 만들려면은 특허 제도가 잘 돼 있는 영국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 굉장히 뭐랄까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부스팅해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네요. 네. 그래서 헌터가 이때부터 뭐 타이어 원료를 가지고 부츠 공장을 막 돌립니다. 네. 근데 갑자기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뭐죠? 네, 바로 1차 대전입니다. 어머나, 요거는 네. 천재지변급으로 어떻게 극복이 안 그쵸. 되는 사건이죠. 1차 대전이 터졌는데 네. 헌터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이 네. 장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잠깐만. 근데 네. 우리가 레인부츠 다 신어봤잖아요. 네. 군인들이 요거를 신고 몇 날 며칠 계속 신고 있으면은 100% 무좀에 걸리는데? 아, 무좀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아, 그건 견뎌라. 예, 그건 견디고 근데 막 막 발을 닦고 뭐 막 축축한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고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장화로 이 모든 좀 병균이나 아니면 흙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육군들이 굉장히 튼튼한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영국이 헌터한테 명령을 합니다. 네. 엄청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밤낮으로 헌터 공장이 가공되기 시작하고 이때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게 웰링턴 부츠예요. 아, 웰링턴 부츠. 네. 저도 웰링턴 부츠 있어요. 네, 우리가 장화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인데 아하. 독일이 이걸 엄청나게 부러워했다고 부러워하죠, 합니다. 부러워하죠. 우리 애들은 늪지대 한번 건너고 나면은 다 지금 예, 쓰러지는데 예. 영국 애들은 아무리 축축한 땅을 밟고 건너도 막 쌩쌩해. 맞아요. 그럼 완전 부럽죠. 맞죠. 그 발자국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게 있었다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영국군한테 승리를 주는데 꽤 기여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뭐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헌터가 이때부터 정부로부터 좀 인정받은 군수물자 공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앞두고는 애초에 야 2차 대전 한데 웰링턴 부츠 미리 많이 만들어 놓자. 이거 또 기회 왔다 뭐 이런 예. 느낌이군요. 그래서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음. 헌터가 이 고무를 잘 가공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구명대, 방독면처럼 전쟁 물자용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전체 생산량의 80%까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헌터라는 기업은 뭐랄까 영국이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겪어내는 동안에 뭐랄까 든든한 지원군이 그쵸. 되어줬던 약간 브리티시 스피릿 같은 존재네요. 네. 제가 오늘 굉장히 영화가 터졌네요.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헌터가 빛났던 시기가 영국이 사실 세계를 호령하고 네. 세계에 뭔가 그 패권을 딱 쥐고 있던 그때의 시기잖아요. 그쵸. 네. 영국이 빛날 때 헌터도 빛났다. 저는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군인들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국의 로열 패밀리들이 야 저거 보다 보니까 예쁘다. 어허. 우리도 한번 신어보자. 어머.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로열 패밀리들 왕실도 이 헌터 부츠를 즐겨 신었어요. 그래요. 그게 또 이제 굉장히 파파라치들의 사진 네. 소재가 되기도 하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이애나 비인데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떤 굉장한 패션 셀럽이었죠. 그렇죠. 예. 이 다이애나 비가 되게 멋진 초원에서 이 헌터 부츠를 신고 스웨터를 입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어머 멋스럽다. 예, 그거를 보면은 야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네. 이 1977년부터 헌터가 40년 넘게 영국 왕실의 제품을 공급했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 뭐 에딘버러 공한테 로얄 워런트를 받기도 했어요. 오호. 예, 왕실한테 상을 받은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사실 헌터 부츠가 뭐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어떤 영국의 정신 그리고 산업혁명과 전쟁까지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스토리와 역사를 갖는 패션 브랜드가 있나 생각해보면 저는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게 맞죠. 근데 이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그렇죠. 조금 이제 질 수도 있겠다. 좀 지고 있구나. 네, 관련해서 저희 북저널리즘에서도 쇼트폼이 나왔었고 브렉시트가 이 헌터부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국 기업에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3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독립국가 기틀을 다졌다라고 하면서 되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빠르게 맞았고 무역 협정도 많이 새로 생겼고 농축산업 보호도 강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민들 자체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다면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브렉시트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마음이 평가를 아프네요. 했잖아요. 그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통관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져서 기업들의 거래 비용이 상승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이 원진 에디터가 말해준 것처럼 실제로 브렉시트가 뭐 무역이든 공급망이든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텐데 거기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폭등했고 공급망에도 이제 차질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경제적 좀 혼란을 가속화하고 이게 좀 자리 잡기 이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조금 더 악재를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교수가 브렉시트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이 브렉시트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서서히 공기가 빠지는 타이어 펑크다. 딱 이렇게 표현을 문제인지도 했습니다. 잘 모르고. 예. 우리도 회의 때 계속 영국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기분 좋은 뉴스는 없잖아요. 뉴스 자체가 원래 그러기도 하고, 맞죠. 맨날, 어떡하죠? 네. 어떡하죠? 이런 그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5월에는 또 그 문제 영국 국왕 대관식도 있었잖아요. 이 승민 에디터가 익스플레인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영국 상황 좀 어땠어요? 네, 대관식 때 저는 무얼 이렇게 초점에 두고 봤었냐면 영국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스포츠잖아요. 네, 특히 축구죠. 축구. 네. 축구랑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를 좀 기반으로 두고 있는 셀틱 FC에 좀 주목을 했어요. 네. 그때 영국 상황이 어땠냐면은 국가를 틀고 뭐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나는 여기 부르지도 않고 야유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셀틱 팬들이 네네, 셀틱 네. 팬들이 막 야유를 쏟아내고 막 왕실이 싫으면은 박수를 쳐라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스코틀랜드 그 사람들이 영국 왕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네. 대관식에서 보이는 그 영국의 역사를 보면 그럴 만도 한 게 대관식에 어떤 게 쓰이냐면요. 네.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왔던 그런 영국 왕실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왔던 게 쓰입니다. 네. 대관식 의자 아래에 돌을 하나 그려놓거든요. 네. 그게 운명의 돌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침공해서 전부 가져온 전리품. 그쵸.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이 대관식에서 쓰는 것들이 다 제국주의 시절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관에 박힌 다이아몬드도 남아공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역사를 대관식이 다 담고 있었어요. 네. 그 제국주의의 역사를. 저는 그 지점이 좀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화려한 부분보다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네. 또 그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너무 놀랐다라고 네. 공유를 해주셨었는데,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시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그니까요. 네,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라는 도시에서 시민 4명 중에 1명이 식량 빈곤을 겪고 있다는 수치를 봤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호화로운 대관식 있는데 네. 굶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고.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국이 선진국 대회에서 탈락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어떤 막 제국주의 시절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영국 사람들의 심정이 전 좀 이해도 되거든요. 그쵸. 얼마나 과거가 그립겠어요. 그립죠, 예. 당연히. 뭐 최근에 지금 영국이 마주한 되게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인데 이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에는 얼마였냐면 8.7%였고요. 와,
장난 아니죠? 이 5월에는 8.4%로 소폭 하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10월보다는 훨씬 하락했어요. 지난해 10월에는 10%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게 식량 문제입니다. 이 영국이 식량의 5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식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 이후에 노동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물가로 직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영국이 되게 자랑하는 게 공공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 놀러 갔다가 다치면은 깜짝 놀란다. 여기는 공짜로 막 치료를 해주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칭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시스템이 거의 무너져서 네. 환자들이 대기를 계속하다가 치료 시점을 계속 놓치고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환경 관련해서도 영국 내부에서 찌그락빠그락이 너무 많죠. 맞아요. 갈등도 많고. 네, 사실 대부분의 환경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EU 그러니까 네. 유럽연합 시절에 만들어지고 또 제도화된 것들이라 가지고 그 찌그락빠그락을 지금 영국이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영국의 환경 단체들이 EU가 만든 환경 기준을 계속해서 보호해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EU 법률이 좀 영국의 환경 보호 기준을 높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새로 영국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호하라는 것인데 이런 환경 문제가 뭐 사실 기업 문제나 뭐 식량 문제나 이렇게 멀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영국의 정신과도 같았던 그 부츠 브랜드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좀 기여했다. 이런 지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 모든 흐름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사랑했던 네. 그 헌터라는 기업을 문 닫게 만들었다라는 네. 제 피부에 닿는 결과로 지금 왔다. 그런 얘기네요. 맞아요. 이제 영국도 본인들이 살짝 이 태양빛이 약해졌다라는 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과거의 태양을 보고만 있으면 사실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되죠, 안 네, 되죠. 눈이 멀어요. 선글라스라도 끼고 아니면은 우리 다른 태양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영국은 이 브렉시트로부터 비롯한 혼란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향들을 지금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 공공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재건이 굉장히 빠르게 되지 않으면 그럼요. 사람들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관식을 보면서도 느꼈거든요. 과거의 잘못을 좀 적극적으로 뉘우치는 게 필요하다. 사실 제국주의 영국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친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실 제국주의 시절의 영광을 기억하는 영국의 그 노년층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왔던 그 그쵸. 영국의 젊은층하고의 그 갈등,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의 괴리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한 부분도 영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고 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렇게 헌터부츠에서 시작해서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야기까지 폭넓게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사회도 네. 좀 돌아보게 되는 이슈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객원 MC로 제가 끼어들어왔던 저 신아람 에디터는 마이크를 다시 혜림 MC한테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이슈가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저도 정말 놀랐던 이슈였는데 백승민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저 왔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아마 많은 분들 듣고 놀라셨을 이슈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청소년 10%면 네. 한 반이 30명이라 치면 그중에 3명이 펜타닐 패치를 써봤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아직도 잘 안 믿기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확 와닿는데요. 우리 교실에 3명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했다. 네. 근데 혜림 MC 펜타닐 전문가 이렇게 네.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가잖아요. 작년에 저희 북저널리즘 데일리 콘텐츠로 관련 이슈 소개해준 적 있죠. 네, 제가 세상이 허락한 마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데일리
데일리 컨텐츠를 썼었는데 그때 이 리드 뉴스가 뭐였냐면 네. 그 미국에서 지금 마약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오피오이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거대한 그 약국 기업들이 무려 138억 달러를 이 합의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내렸거든요. 138억 달러면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이 약이 오피오이드 사태가 대체 뭐길래 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마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봤는데 뭐 마약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각성 계열이 아닌 조금 사람을 이렇게 나른하고 좀 졸립게 하고 하는 진통제 계열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말기 암 환자나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힘든 사람한테 처방이 되는 것인데 이 약효가 모르핀 아시죠? 네네. 네, 알죠. 그 모르핀의 50에서 1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엄청 네. 강력한 효과네요. 맞아요. 이게 마약으로 이제 오용이 되면서 처방을 받아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였고 현재 미국의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처방약에서 마약을 시작했다. 이런 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그때 보면서 이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 펜타닐에 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을 때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문제와 참 무관하지 않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왜 미국의 어떤 필라델피아 거리나 이런 곳들을 찍은 다큐를 보면 사람들이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허리도 못 펴고 좀비처럼 걸어 다닌다고 해서 뭐 좀비 마약, 좀비 거리 이렇게 불린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좀 작용한다고 해서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사태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면서 네. 거대 약국 기업들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거대 그 제약회사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로펌을 썼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제약회사의 책임도 확실히 있었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네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한국의 이제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이게 뻗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보도 헤드라인만 보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니까요. 10명 중 1명이. 그래서 언론사를 봤는데 이게 공신력이 없는 데서 나온 보도가 아니에요. 네. 연합뉴스였습니다. 그럼 통계는 어디서 냈냐? 여성가족부에서 냈어요. 정부에서 낸 거죠. 근데 10명 중에 1명이 펜타닐을 복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심지어 95%는 이걸 뭐 그냥 아름아름 얻은 게 아니라 네. 처방받아서 이거를 복용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아무리 뭐 진통제라고 해도 네. 그래도 마약성이고 지금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처방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그 제 노트북으로 계산기도 켜놓고 제가 손으로도 네. 직접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청소년 48만 명이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네. 1년 전 숫자긴 한데 2021년에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은 전 국민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사람이 38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네, 이거 뭐 범주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긴 하지만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그쵸.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그 정도 차이가 났으면 정말 이례적이라고 보도가 또 나왔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성가족부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기사 싹 나가고 나서 이제 딱 사람들 난리 났어요. 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고 나서 한나절 지나고 나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건 해석에 유의해야 된다. 우리가 설문을 돌릴 때 뭐라고 돌렸냐면 최근 1년 동안 다음에 제시된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나요? 복용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구매했나요? 라고 네. 질문을 던졌어요. 그중에 1번이 식욕 억제제 괄호치고 나비약. 그리고 대망의 2번 진통제 괄호치고 펜타닐 패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 괄호치고 펜타닐 패치 그러니까 펜타닐 패치는 어떤 보조 설명 같은 그쵸. 느낌이었는데 이게 메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펜타닐 패치를 이용해 본 적이 있냐 또 이렇게 오독이 된 것 같아요. 네, 설문 자체도 좀 일단 혼란스럽죠. 설문에서 같이 등장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욕 억제제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범주로 해서 음주, 흡연, 성인용 영상물 이런 경험들이 제시가 돼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여성가족부가 이 설문을 만들 때 말하고 싶었던 건 그냥 진통제가 아니라 마약류 진통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학생 입장에서 이 설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뭐 병원은 다니고 가끔씩 진통제도 처방받고 이러니까는 나는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야겠다. 이렇게 답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두통약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쵸. 당연히 체크할 그 것 원진 같고. 에디터잖아요. 그쵸. 만약 그렇게까지 네. 많은 펜타닐을 이제 처방받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 또 저희 학교에 9시간씩 네. 일주일 내내 선생님이 다니면 있는데.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매의 눈으로 살피고 계시잖아요. 모를 리가 전혀 없단 네. 말이죠.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이런 증언이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것도 이제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설문의 설계부터 조금 잘못돼 있었고 그 이후에 해석도 좀 자극적으로 보도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술 마셔봤냐? 그러면은 13.7%가. 아, 근데 그것도 문제네요. 아. 예. 근데 담배 피워봤다가 4.2%였다고요. 근데 펜타닐이 10%? 아, 이거 좀 이상하죠. 이건 조금 예.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매일매일 보도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럴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 웨이브의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여기도 이 펜타닐 패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주인공한테 같은 반 일진이 펜타닐 패치를 붙이니까 네. 완전 비몽사몽해가지고 시험을 망친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취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그 통계를 본 사람들도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네. 통계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는 동시에 실제로 작년에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서 단체로 투약한 고등학생 40명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마약의 문제를 반드시 10대의 문제로 취급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네. 처방을 해주는 그 병원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꼭 뭐 어느 10대만의 또 어느 한 집단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왜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어떤 약물을 복용할 수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게 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펜타닐은 사람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약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걸 접하게 되고 여기에 계속 중독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마약류 진통제를 쉽게 처방해주는 병원이 있다라는 거겠죠. 맞아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떠올랐어요. 사실 이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판단하면 되게 쉬운 문제 같거든요. 그렇죠. 나는 하지 않으면 되니까 혹은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은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사용하는 사람만 문제인가? 약품을 처방하고 또 의사의 병원의 몫이 더 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작년에 이 앞서서 이제 소개했던 그 데일리 콘텐츠를 작성할 때도 국내 약품의 유통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 한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 쇼핑하지 마라. 쉽게 네. 말하면 이런 건데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가 이 마약류 뭐 진통제나 이런 걸 투약한 이력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도입한 의사도 있고 도입했지만 현실적 이유로 쓰지 못하는 의사도 있고 아예 도입하지 않은 의사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입니다. 예. 네.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도 그 시스템을 뭐 도입하거나 안 하거나 이 문제에 주목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약류 진통제를 관리하는 그 유통을 관리하는 가장 큰 시스템이 뭐냐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근데 작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약처가 기준을 벗어나서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들한테 경고를 내립니다. 네. 여기 보면 뭐 펜타닐뿐만 아니라 모르핀이나 뭐 되게 다양한 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런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의사들한테 계속 그러면은 행정 조치하겠다. 근데 그 아마 행정 조치가 처방권 뺏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네. 거예요. 그렇게 경고한 내용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식약처에서는. 최근에 그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이용하다가 적발된 것도 이 네. 시스템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랑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얘기하셨던 네. 그 의사들이 이 환자의 이력을 볼 수 있는 그 두 개를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마약청을 신설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마약 유통 단계를 관리 감독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새로운 걸 만들기에 앞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뭐 생길 여지가 없다면 일단 지금의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관리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시스템이죠. 근데 저는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중독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네. 그걸 저는 이제 치료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의 시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네. 제가 KBS 시사직격 다큐를 봤어요. 그 제목도 마약을 처방해드립니다 였는데 네. 이제 단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가 쭉 나와요. 근데 단약을 하다가 결국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게 너무 못 버티겠어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다는 네, 얘기들. 맞아요. 네. 이불을 막 2-3개를 네. 한여름에 하고 있어도 막 오한이 들 정도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민간 이제 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 센터장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약을 손대게 한 원인을 일단 파악을 해야 한다고요. 네. 지금 서울 내에는 근데 치료 병원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하려면은 인천에 참사랑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상담실장을 하고 계신 최진목 상담실장에 따르면 마약은 질병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뇌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뇌를 좀 이렇게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아니면 뭐 우연한 기회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작을 하면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단약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한 거겠죠. 전문가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줘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마약 이거 회복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당사자고 실제로 단약을 계속 9년째 막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회복이 가능하다.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마약의 좀 잘못된 통계, 오독된 통계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좀 다양한 지점들이 짚어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재활에 관한 부분이 이제 원진 에디터가 말을 해줬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마약을 왜 원할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거든요. 이 합법이랑 불법이라는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약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유통이 된다든지 그리고 살을 빼고 싶은 청소년들이 나비약에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큰 사회적 구조도 어쩌면 몇몇 사람들을 마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디스위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북저널리즘의 종이책과 전자책을 소개해드리는 북스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정원진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딱 북스에 어울리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주말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여기 간 것 같더라고요. 서울국제도서전. 네, 맞아요. 승민 에디터는 금요일에 다녀왔죠? 네, 저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이틀 다녀왔어요. 이틀 연속으로 다녀오셨군요. 네, 바빴어요. 저는 원래 매년 갔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항상 소비자의 입장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북저널리즘
저널리즘도 부스를 참여하진 않았지만 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출판인 입장으로 가서 한번 출판계 동료들을 둘러본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출판인들의 노고가 느껴지고 아 이건 부스는 어떻게 기획했을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기획했을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도 기획 잘하고 싶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가지고 왔고요. 또 느꼈던 게 제가 세션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은 그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라는 책을 쓰신 강민선이라는 저자가 나왔는데 이분도 출판사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더 커졌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 네. 사람들이 많이 와도 사는 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동료로서 아 약간 걱정된다. 이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걸 느끼고 오셨네요. 원진 에디터는 갔나요? 저는 안 갔어요. 아, 힘들죠. 아, 저도 사실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그게 듣고 싶은 세션이 있어가지고 얼리버드 네. 표 뜰 때부터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빨리 맞아요. 예약이 아니, 마감이 거의 돼가지고 콘서트 수준으로. 네. 그래서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안 갔습니다. 네, 아니 인트로에도 살짝 소개를 해드렸지만 13만 명이 다녀갔잖아요. 네, 맞아요. 아유, 저는 또 사람 많은 데를 아, 힘들죠. 네, 조금. 울면서 다녀요, 거의. 네, 저도. 그래서 눈물을 좀 아껴보고자 제가 이번 도서전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근데 네.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갈 걸 싶더라고요. 아니,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면서요. 네,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서 컸는데 올해 도서전에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3배 나라와 그 출판사들이 참여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람객도 는 것 같아요. 음. 주최 측에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약 13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도서전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이제 전면 해제된 후에 열리는 첫 정말 큰 그 축제였잖아요. 네.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몰린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잘 끝나서 또 무사히 끝나서 뭐 잡음이 있기도 네. 했지만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축제라는 것에 집중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이걸 북스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네. 북저널리즘의 권대영 커뮤니티 매니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였는데요. 네. 이제 제가 북스에서 이거 써도 되냐 동의까지 구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어요. 책을 곁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니 하면서 대형 출판사, 작지만 인기 많은 출판사, 독립 출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제 20세에서 39세 독서 인구 비중이 2011년에는 76%였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56%로 줄었다고 네. 해요. 또 2021년 국민 도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한 해 읽는 책 수가 평균 4.5권? 종이책은 2.7권이었습니다. 적긴 하네요. 그렇죠. 예. 독서 인구가 이제 줄고 있다는 말이 워낙 많으니까 저도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도 했는데 그 권대현 매니저의 스토리를 보고 되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책 분야는 특히 팬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맞죠. 썼더라고요. 또 권대현 매니저와 굉장한 또 팬덤의 일원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스토리에서 한 문장 기억이 나는데 이 빠르게 가려면 뭐 택시든 지하철이든 탈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걷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 같다. 또 네. 이런 문장을 보고 야,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네, 뭐 이런 문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참 좋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의 김혜정 대표를 인터뷰했던 게 기억이 톡스로 나는데요. 또 나갔었죠. 네, 맞아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책을 안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단 퇴근해서 맞아요. 가만히 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스펙 쌓기도 힘들고 자기 개발도 힘들고 근데 시간도 없고 그러면은 에너지도 없다. 이제 책은 막 이렇게 눈으로 쫓으면서 깊이 빠져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또 그 와중엔 또 죄책감도 든다. 책이 약간 숙제같이 느껴져서 현대인에게 독서는 정말 귀한 기회가 되어버려서 한 권이라도 읽을 때 좋은 책을 찾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뭐 교수, 어떤 정치인이 추천한 추천 도서에서 찾아 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베스트셀러가 이 가장 좀 실패 확률이 적은 선택이다. 또 그쵸.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네. 이 원지데이티던 또 톡스에서 네. 그 아크앤북 김명준 팀장도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베스트셀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네. 참 기억에 남았어요. 거긴 일단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아크앤북에는 네. 베스트셀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스트셀러 이제 곧 좋은 책의 기준은 아니고 결국에 이제 설명을 하자면 노출이 많이 되는 책인데 네. 그 매대 광고도 있고요. 온라인 메인 배너 광고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자본력이 강할수록 유리하다는 공식이 서점업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는 집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신에 콘텐츠 큐레이션으로 채웠다. 네. 방문객들이 스스로 자신의 취향을 찾고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서점엔 정말 많은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책을 고르는 기준은 제목이거든요. 제목을 네. 보고 야, 이 책은 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의아한 예, 것들. 의아한 제목들 위주로 펼쳐봤을 때 네. 물론 한 10권 중에 한 8권은 제 취향이 아니어도 그 2권을 발견했을 때 그 희열과 그렇죠.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저도 약간 그런 취미 있어요. 중고 서점 가서 사랑을 치고 한 권씩 사요. 단어로. 네, 그러면은 뭐 독일 책도 읽게 되고 영국 책도 읽게 되고 우리나라 어. 책도 읽게 되고 뭐 소설 에세이 다 읽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 서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한테 좀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소개해 주시는 책 북스가 이 서점 여행자의 노트잖아요. 맞아요. 이 저자가 방문한 세계 곳곳의 서점을 소개하는 책인데 네. 이 발견이라는 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네.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중고 서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고 서점 스트랜드를 설명해 보려고 네. 해요. 1927년에 문을 열었고요. 서점을 설립한 인물은 이제 베스라고 리투아니아 출신의 이민자래요. 네.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금씩 책을 모으다가 25살이 됐을 때 자본금 $600로 이 스트랜드를 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은 3대째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18마일이래요. 야. 그래서 별명이 18마일의 서가입니다. 250만 권이 넘는 책이 있는데 서점의 하루 평균 거래량도 5천여 권을 달한다고 해요. 전 세계에 책이 모여지고 흩어지는 거대한 무역항이다. 이렇게 네.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야, 거기 가면은 제 방식대로 이제 제목으로 그쵸. 책을 고르려면 네. 하루가 걸리겠네요. 네, 제목만 봐도. 눈도 너무 아플 것 같고. 진짜 발견이 쉽진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스트랜드의 직원 채용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게 10개의 문학작품 제목이랑 10명의 저자를 연결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대요. 입사 시험이에요? 네. 아. 근데 이게 전공자들한테도 쉽지 않대요. 아, 그쵸. 그래서 매주 한 6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통과하는 사람이 뭐 많아봐야 2명 정도. 그래요. 그 러시아 합니다. 소설 생각해봐요. 그쵸. 네. 근데 이들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책을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라 독자랑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알아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트랜드에서 직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은 여러 관문으로 구성된 사다리 타기 같다. 그래서 200만 권의 책에 도달할 수 있는 수십 갈래의 선택지가 있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직원이 질문을 뭐 몇 가지를 하는데 그 답에 따라서도 이제 제가 추천받을 수 있는 책이 달라지는 거죠. 책 오마카세 같은 거네요. 맞아요. 딱 좋네요. 예. 그리고 또 이 독립서점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가 네. 교보문고 같은 데는 사실 가서 저 혼자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 주인과 함께 대화를 하고 이런 공간은 또 어떻게 맞아요. 이런 책은 또 왜 뭐 이런 식으로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되게 귀중한 경험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전 이번에 갔다 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발견이 있었니? 하고. 그러니까 몇 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일단 그 친구가 도서전에 가기 전에 스스로랑 약속을 했대요. 네. 10만 원 미만으로 일단 책을 사야 된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책만 사야겠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책은 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권을 발견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0권이 네. 있었군요. 네. 일단은 몇 권을 소개해드리자면 덕킷이라는 잡지가 있다고 해요. 네. 오리에 관한 거면 무엇이든 말하는 잡지인데 귀여워.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잡지를 만들었을까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랑 그 저자가 이름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발견이다 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주 여행자를 위한 한국사리 가이드북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외계인이 오프닝에서도 외계인 얘기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한국을 외계인이 이제 여행하러 온다면은 한국의 종특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근데 내용이 이래요.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한다면서 식당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통렬하네요. 네, 약간 풍자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내용이라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얼마 전에 이 전자책 리더기를 한 건 또 장만했거든요.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당근 마켓으로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했는데 벌써 좀 뽕 뽑은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번 북스 준비하면서 정지우 작가의 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책 읽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닐까. 그냥 책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에세이도 그렇고 자기계발서든 소설이든 그냥 그걸 소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영화 라이브 오브 파이 아세요? 아유, 당연히 알죠. 그 원작 소설 파이 이야기의 작가 얀 마텔이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이랑 캐나다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온 건데, 그 마텔이 캐나다 전 총리한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격주로 101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책을 읽어야 한다. 이 편지가 얀 마텔의 101통의 문학편지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제목이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 였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꿈이랑 비전을 말하는데요. 픽션을 읽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꿈을 얻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 비전을 가지려면은 권력자들이 픽션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너무 좀 뭐라 해야지, 현실성 없으면서도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기도 하네요. 이 금음 김혜성 대표도 이 독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훈련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 서점 여행자의 노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발견과 연대와 또 대화를 담고 있는 서점들이 소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서점 여행자의 노트를 보면서 야, 책이 아니라 서점 얘기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서점에 관한 책을 이제 읽는 거죠. 굉장히 이제 메타의 메타인데, 저는 좀 읽으면서 되게 색달랐어요. 좀 정말 제가 그곳들에 가보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고, 내가 뭔가 서점을 만든다면 어떤 컨셉의 서점을 만들어 볼까? 이런 좀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요. 이 원진 에디터의 기억에 좀 가장 많이 남은 서점이 어딘지도 궁금해요. 이것도 뉴욕에 있는 서점인데요. 페미니즘 서점 블루 스타킹스였어요.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 서점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책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면은 근처에 가면은 팔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래도 기부하겠니? 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리고 사소하게는 서점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라떼에 들어갈 우유의 양까지 스스로 정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내가 우유를 천천히 따를 테니까 원하는 지점에서 멈추라고 말해달라고. 정해진 기준이 없는 곳에서 방문객이 이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또 파악하고 설명해야 하는 거죠. 정말 색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스타파라는 거 소맥 탈 때밖에 안 해봤는데 라떼 우유 타는 거로도 또 그게 가능하네요.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 스타킹스는 우리에게 파란색 스타킹을 신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고민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다양한 색들이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본인이 스스로 입고 싶은 색을 고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번 주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도 다양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헌터부츠의 파산 사태로 알아본 영국,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펜타닐 패치, 그리고 서점과 책, 도서전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이 북저널리즘 위크엔드 들으시던 한 청취자분께서 굉장히 또 좋고 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6월 3일 위크엔드에서 전해드린 신아람 에디터와 함께 진행했었죠. 재건축과 한동 남기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아람 에디터는 좀 댓글 읽어보면서 어떠셨어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잠실 주공 5단지에서 네. 실제로 거주하셨던 우리 청취자께서 아주 길고 네. 깊이 있는 의견을 남겨주셨거든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그리고 남겨야 하는가, 과연 건축문화유산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였나요? 이렇게 대단한 얘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단한 우리 얘기였습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재건축이 될 그 아파트에서 직접 살아보신 분이 느낀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맞아요. 또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산을 볼 때 이쪽에서 볼 때랑 저쪽에서 볼 때랑 모양이 다르다고, 그 문제를 저쪽에서 바라봐 주신, 정말 가까이에서 그것도 맞아요. 바라봐 주신 그 청취자 분께서 남겨주신 그 댓글이 너무 소중했다라는 저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창에 혹시 무슨 이야기가 남겨져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위켄드 함께 들으시면서 드셨던 생각이나 의견, 그리고 관점 많이 남겨주시면은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댓글 보고 좀 가장 강력을 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첫 문장에서 잠실주공 5단지 주민입니다. 딱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기선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게 또 위크엔드의 새로운 매력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롭고 또 필요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